자, 무능한 정권의 결국 핵심은 총선의 핵심은 윤석열 부정평가의 1위도 뭔지 아시죠? 경제 문제예요 지금. 결국 경제가 문제예요. 바보의 문제는 경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가 야 진짜 근데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욕 참아하다가 내가 죽겠다. 올해 4월 23일 날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및 뭐라고 그랬더라?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행동이 말이 행동으로 옮기려면 관련된 대책이 나오거나 뭐 예산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사기 피해자 돕겠다더니 공공임대주택 예산 3조 깎았습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돼? 윤석열 참 이상해요. 뭔가를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예산이 깎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을 혼자 따로 뚝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 저는 반증이라고 봐요. 밑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밑에 일반 공무원들은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저렇게 썩뚝썩뚝 썰려 나간다는 거는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실제 정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실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예산 같은 걸 마음대로 하고 어쩌면 저는 윤석열은 자기가 R&D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알지도 몰라요. 자기가 정말로 서민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네요. 네. 정내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에요 그게. 네. 약간 내 표현에 가면 괴랄하다 이런 거죠. 정말로 약간 섞고 있는 거 아니냐. 바보 가스라이팅하는 누군가가 있는 듯한. 나는 뭐 소화면 주택 뭐 저쪽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예산이 깎여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예산으로 말하는 거 정부는 원래 그렇죠. 립서비스가 아니고. 네, 돈을 얼마를 주냐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지. 겉으로 나한테 막 쌍욕하면서 뒤도 호주머니에다 돈을 막 꽂아줘봐. 고맙지. 응? 그리고요. 여러분 제발 속지 좀 마세요. 저번에 있잖아요. 신생아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애 나오면 돈 빌려줄게. 나을 뻔했어. 누가 보면 신생아들 담보로.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 사건이든 모든 사건이 윤석열의 처방이 뭐냐면 돈 빌려줄게. 싼 이자로.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그게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말했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직 어르신들이 정말 제 두뇌의 한 50%만 돼도 세상 살기 편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그 돈을 가져가잖아.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돈은 정부가 미리 그 금액을 돌려주고 사기친 놈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지 못하겠지. 반이라도 받고 정부가 할 일은 나머지는 세금으로 메꾸면 되는 거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대책이 그거였잖아요. 다시 전세금 밀려줄게. 싼 이자로.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사방팔방 대출 만들어가지고 은행들 돈 벌게 한 다음에 은행이 이익 많다고 욕한다? 은행들이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은행이 무슨 혁신을 했습니까? 이러면서. 현대자동차만큼 혁신을 했습니까? 막 이러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계속 오만 대출 다 만들고 대출해줘. 싸게 해줘. 그렇지. 정말 잣 같은 짓이에요 그게. 윤석열 뭘 알지도 못하고 은행을 무슨 뭐 독과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또 독과점 만든 게 기재부예요. 그렇죠. 은행 리스크 줄이려고 작은 은행들 다 통폐합시켜가지고 그러다가 또 다양성이라고 또 카카오뱅크 같은 이제 온라인 전용 뱅크를 만들어요. 그게 좀 커지니까 이건 또 독점의 문제라고 또 때려요. 경제라는 게 그딴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윤석열 원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면 독과점 때리면 안 되지. 말이 돼? 지 정치 권력이나 독점하지 말지. 남들이 다 웃는다고. 정변처럼 조금 배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은 다 비웃어 지금은. 저런 무식한 새끼가 서울대 법대라고. 에? 오히려 의사이자 변호사인 사람들이 더 떨어진 애들도 있긴 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려줘야지. 공급량을 늘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공급량은 안 늘리고 3조를 깎아. 그리고 대출해줄게. 이게 무슨 고리대금업자죠. 전세 사기 그거는요. 정답은 딱 그거예요.
먼저 정부가 그 돈을 세금으로 변제해주고 그 가져간 놈들한테 최대한 구상권 청구했고 받아내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죠.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전세 사기 이야기는 너무 화가 나는 게 계속해서 주거 안정 만전을 기하라 꼭 잡겠다 했지만 정작 까보면은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경찰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그 숫자는 정쟁에 쌓여 있는 조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이고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게 벌써 3년 4년 전인데 아직까지 질질 끌면서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저는 안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동훈아 뭐 하냐? 전세 사기 사건의 수원지검의 검사 6명, 이재명 수사하는 그 전담팀이 12명.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전세 사기 당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다 해줄게. 대출 받아가. 싼 이자로. 이게 무슨 에라이 나쁜 새끼들아 진짜. 다음. 지금 세수 펑크의 정부 지출 비율이 역대 최저랍니다. 이거 우리가 방송으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세금을 못 걷어가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 운용을 잘못해서 기업들 이익이 떨어지니까 세금을 덜 거치고 뭐 저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한 업종들 사실상 손해보면 손해보면 있잖아요. 세금 안 내요. 이익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세금이라는 게. 근데 그게 그 원인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수출이 줄어든 거. 그리고 부자 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요거를 자기들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긴축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정부가 쓰는 돈이 비율이 역대 최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물러간 뒤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빠져나간 그동안에 비어버린 이 수익은 이재명 정부가 또 그걸 메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조중동은 뭐라 그러겠어요? 좀 지랄하겠지. 그렇죠. 세금 때문에 서민들 허리 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56조 배임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횡재세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횡재세 이야기 같은 게 결국은 이제 세수를 채워넣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 세금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다음 정부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이용해서 아마 기존 보수 세력들은 다시 또 정권을 교체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재명은 바뀌었는데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참 이제 기회가 되면 언젠가 횡재세 이야기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돈을 어디서 날 거예요? 국가라고 해서 국가가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많이 번 사람한테서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회피하고 방관하고 이거는 이제 직무유기지. 그거 있잖아요. 유일하게 추경호가 기대했던 게 상저하고 중에 후반기에는 무역 수지가 좋아진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사기를 치고 있냐면 무역 수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경상 수지 이야기만 해요. 무역 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한국이 더 이익을 많이 가져왔냐 적자를 봤냐 이건데 그래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경상 수지 흑자가 이루어졌다고 그것만 보도를 해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소위 말하면 불황형 흑자예요. 내가 팔 물건이 없어갖고 수입을 줄이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어갖고 전체적으로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비율하는 거 딱 그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계속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겠다고 하면서 부자 감세부터 시작해서 세수를 부족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감축하면서 사실 민간 소비량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가장 준 게 지방 교부세여가지고 그게 지금의 현실에 대한민국이 힘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조절 실패와 경기가 위축되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힘드니까 김포를 서울로 넣어버리는구나. 교부 안 해도 되게. 아, 그런 거야? 아끼려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확 줄어들면은 지방의 복지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확 줄어들죠. 결국은 이게 그 지방채를 내기도 해요. 가끔씩은. 근데 지방도 엄청 큰 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내기도 힘들어요. 아니 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 찍들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대체 뭐 하자는 걸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김학의 본 검찰 같은 기분이야. 안 보여. 나 모르겠어.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을 한 몇 가지만 고쳐드릴게요. 작은 나라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죠. 스케일 자체가 엄청 큰 나라야. 그러니까 인구 5천만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마스를 뭐 몰아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세계 전력 26위예요. 우리나라 6위입니다. 6위. 그 정도 우리나라 큰 나라예요. 군사력으로 보나 외교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외교는 아니구나 이제는. 아이씨.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약을 꾸준히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약 먹어서 낫는 병들이 꽤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들. 근데 지금 정부가 지출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라고 하는 거는 환자로 따지면 약 먹게 될 약을 며칠씩 빼먹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다음 해에 나타납니다. 몸이 걸병든 게. 여러분들 아마 약 드시는 분들 중에 그 혈압이든 뭐 당뇨든 간에 약 꾸준히 드셨다는 분들이 바빠가지고 약을 안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수들이 각종 지수들이 다 떨어져요. 말하자면 이게 정부 지출이 역대 최저라고 그러면 대통령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걸 뭐 하지 하면 그 사이에 R&D 망가진 건 어떻게 할 거며. 경제 기반들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있는 기간만큼 대한민국 국민들 손해라는 거지. 변형이 지나치게 돼 보이는 거죠. 사회 자체가 변형돼 버리면 그는 과거로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지금 성장률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많은 학자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얘기해요. 올해 성장률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까? 다른 나라 다 그렇다 그러면 이해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최대한 해가지고 1몇 % 정도 되거든요. 물가 성장률 생각해 보세요. 1몇 %면은 성장한 게 아니고요.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후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올해로 끝날 거냐.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2022년, 2023년 내년까지 만약에 저성장이 유지가 되면 올해도 끝나요. 네. 정권이 아유 저 나온 말 올해도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면 한국은 이제는 정말로 다시 선진국을 탈락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KDI니까 2.3을 2.2로 조정한 겁니다. 저 국책기관이잖아요. KDI니까 저거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2년 연속 1%대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1%대로 저희를 전망하고 있죠. 내년에도. 그러면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한 게 1954년 전쟁 이후 처음이랍니다. 지금 그 어려운 걸 해내시는. 2년 연속 1%의 성장은 1954년 이후 전례 없는 일. 진짜 출생률도 그렇고 진짜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요 KDI가 2.2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KDI뿐만 아니라 지금 1%대로 그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은 전망치 평균이 1.9%입니다. 심정적으로 그렇잖아요. 2%대냐 1%대냐. 근데 지금 KDI는 그래도 2.2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좋냐? 한국에서는 LG경제연구원 내년 1.8%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대외경제연구소 뭐 이런데 레포트를 다 봤는데 국제 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맞추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추경호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추경호 기재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기재부에서는 국비로 유학도 보내주는 데입니다. 똑똑한 서울대 애들 경제학과에서도 점수 잘 나온 애들이 가는 데가 기재부라면서요. 근데 그런 애들 모아놓고 하나도 맞추지도 못하면서 연봉은 그대로 받아가고. 네. 뭐 하고 있는 짓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똑똑한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 채우거든.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2%대로 전망을 하지만 이거 시간 지내면 점점 또 내리잖아요. 그렇지. 작년처럼. 그럼 또 1%대로 똑같이 가고 그랬어요.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맞죠. 않을까 예상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3%가 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소리예요. 저 환자들 발 썩어가는 소리야. 다른 거 다 떠나서 병원에 환자가 준다니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면 뒤에 욕창 생기잖아요. 겉에서 보면 멀쩡하거든. 그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서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건 물가일 거예요. 10월에 물가 안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10월달 지났잖아요. 11월달 됐잖아요. 추경호가 그랬지. 물가 상승률이 늦어도 10월엔 정점 찍고 하락 전망한다 이야기했어요. 경호야, 내가 너보다 기재부 장관을 잘하겠다 이 새끼야. 볼까? 10월 물가 상승률이 3.8%예요.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0월 달에는 물가가 떨어진다며. 7개월 만에 최고치. 저런 걸 장관이라고. 세수도 예측을 못 해가지고 50몇 조씩 빵꾸 나시는 분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도대체. 아니 근데 적어도 무능하고 오만한 게 지금 추경호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데 기재부 장관은 하락을 전망을 할 수가 있나요? 상저하고가 들렸어. 지금도 아직 우리 하반기가 남아있긴 하지. 경제라는 게 12월 달에 갑자기 막 해가지고 봐라! 하고 맞지 않냐? 그럴 놈들인데요. 얘들 예상이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지금. 추경호는요.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러면 온갖 자료들을 볼 거라고요. 10월 달에 물가가 이제 하락할 거다. 최고점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다. 얘네들 이거 몰랐을까요? 바보 아니고는 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정치 혹은 뭐라 해야 되지 그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뭐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든지 뭐 중국 영향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냐. 국민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이런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처럼 경제 수치를 보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국민들을 뻔뻔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음모론 등장하잖아요. 이제 일부러 저러는 건가? 부자들 더 부자 만들려고 이런 얘기까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들의 이해에는 맞는 거예요. 자, 9월 말에 나라 살림이 71조 적자가 났습니다. 정부 예상보다 12조 넘게 초과했어요. 저게 윤석열이 긴축 재정하는 이유로도 쓰여요. 우리는 저걸 무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봐, 이렇게 지금 70조 적자가 났으니까 우리 예산 많이 못 써. 라고 하는 핑계가 돼버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한국이 국채 비율이 일본처럼 한 250% 되고 미국처럼 150% 되면 모를까. 50% 조금 넘는 나라에서 저걸 핑계로 돈 안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알고는 계시라고. 경로당 노인들이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설명을 해주세요. 이럴수록 돈 써야 된다고. 성장률이 저렇게 바닥을 찍어버리면 정부나 민간에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미친 듯이 이제는 가정에서 긴축 재정을 해야 돼. 외식 못해. 반찬 6가지 놓던 사람 반찬 3가지 놓고 사는 거예요. 애들 학원 체크스판 3개는 보내야 되잖아. 일주일 동안. 근데 학원 하나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 중에 절반이 윤석을 찍었다는 게 더 문제야.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집회 나오시라고요. 기승전 집회. 자, 주말에요. 집회가 많이 있어요. 이번 집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집회 패티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서울 시내 중심가 나가면은 하루 종일 집회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시작하는 건데, 내 뒤에 든 것뿐만 줘봐요.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 촛불행동 집회고, 요거.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 무교로에서 있습니다. 국정엉망, 민생정망, 외교폭망. 그러니까 내일 2시부터 시청 근처에 계시다 보면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집회를 시작하구나 하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토요일에 집회가 3개가 있습니다. 2시에 여기 시청 앞 동편 무교로, 그러니까 시청 앞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3시 반에 서대문 사거리,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진정한 민주시민은 집회 패티시가 있어야 돼요. 나가보면 비가 끓어 안 나갈 수가 없어. 일단 나와 잡숴봐. 그리고
3시 30분에는 총궐기가 있어요. 민중 총궐기. 네. 거기서 이제 서대문 사거리가 사실 또 시청에서 멀지 않습니다. 끝나면 또 5시에 촛불 행진으로 합류하시면 됩니다. 저게요. 지금 이 집회가 제일 큰 집회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민중 총궐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만 40만 명이에요. 와. 네. 서울 분들이요. 서울 인구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950만 좀 됩니다. 그 인구 중에 10분의 1만 나오셔도 윤석열 퇴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이분들 다 모여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집회를 개최하고 서로 집회가 막 모였을 때 그렇게 커져서 이제 폭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시작점이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네. 자, 윤석열 탄핵 시켜야 돼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잖아요. 고속도로 정점 바뀌고 이러는 건 있잖아요. 외국에 돈 펑펑 쓰러 나가잖아요.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뒤져보면. 어리석은 어르신들이나 계속 속여가면서 해외 여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데리고 가는데 사기 혐의 업체를 데리고 가잖아요. 정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노조 때려잡는 거 민주당이 노조 때려잡지 말라고 법 통과시켰더니 그게 빨갱이 법일까요, 여러분?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그만큼 탄핵은 빨라질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의 마지막 짤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어떻게 그 정권이 무너지고 혁명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는 황제의 부인이 나중에 그때 요승이죠. 라스푸틴에 의해서 어떻게 주술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그 와중에 황제 곁에 있는 강요들이 국민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로 황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고 후에 군부대를 업신여기다가 군대가 민중에 합류되면서 어떻게 총살당하고 혁명으로 끝났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좀 스트레스 푸시고 집회 주말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국의 대머리님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일국의 대머리 장관입니다. 마차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자, 그리고 아까 댓글창 하나만 답 좀 짧게 드리고 김진표가 국회의장인데 탄핵이 가능할까요? 뭐 헌법재판소에 지형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맨날 빨리 바뀌죠. 신경 끄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장 이정미도 박근혜가 뽑은 사람이 그런 있어요. 거예요. 네. 자,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여러분 그 주말에 집회 좀 나오시고 그리고 새날은 집회 중에 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이 많았습니다. 자, 드디어 일단 해방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